이봐요, 박정숙 씨. 요 꽃이 그렇게 좋으면 손으로 뜯어 가져가지. 왜 쪼그리고 앉아서 눈으로만 처먹고 있어요? 하! 청담동 프라이빗 미술관 연회장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고급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킥킥댔고 웨이터들은 고개를 숙인 채 딴 곳을 봤습니다. 분홍빛 샤넬 수트를 차려입은 최연주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정숙을 내려다봤죠. 정숙은 연회장 한복판에서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꽃 이름을 살피던 참이었습니다. 오래된 정비소 냄새가 밴 낡은 정장 차림으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현주야, 우리 그냥 가자. 정숙이 낮게 속삭였지만 현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내가 오라 했으면 있어야지. 아직 이 집 꽃차 납품 계약서에 도장도 못 받았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갈랐고 정숙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현주의 손이 정숙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누군가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한쪽 기둥 옆에 서 있던 한 여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강혜수. 밀수 첩보를 입수하고 신분을 숨긴 채 잠입해 있던 그녀가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대체 박정숙과 강혜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법의 이름으로 가족을 지킨 한 여자의 통쾌하고도 완벽한 단죄극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서울 청담동과 인천 일대를 배경으로 실제 있을 법한 한 가족의 사연을 각색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단체명은 모두 가상이며 현실의 특정 인물이나 기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슈퍼카 정비소에 꽃차 향기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 남동구 골목 안쪽 낡은 철제 간판이 바람에 삐걱이는 진운의 정비소. 강혜수가 처음 그 앞을 지나쳤던 건 2021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밀수 첩보를 추적하다 인근 골목을 순찰하던 중이었죠. 정비소 안쪽에서 국화꽃 향기가 흘러나왔고 혜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름 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인 그 묘한 조합이 왠지 모르게 발을 붙잡았던 겁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오래된 외제차 밑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칠순을 바라보는 노부인이 작은 화로 위에 올린 찻주전자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청년은 장갑을 벗으며 노부인 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죠. 어머니, 오늘 국화가 특히 좋네요. 그래, 아침에 직접 우렸다. 맛있으면 됐다. 그 짧은 대화가 혜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로 6년을 일하는 동안 혜수가 봐온 세상은 주로 탐욕과 거짓말로 가득한 것들이었습니다. 밀수, 탈세, 서류 위조.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법인데 그날 정비소 유리 너머로 본 장면은 오래 잊히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이진우였습니다. 2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업학교 야간반을 다니며 기술을 익혔고 24부터 아버지 대신 정비소를 이어받아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진우가 22살 때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박정숙은 그 이후로 정비소 한쪽 구석에서 꽃차를 만들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정숙의 꽃차는 단골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법 유명해서 매달 소분에 팔면 살림의 보탬이 될 만큼은 됐습니다. 혜수가 진우와 두 번째로 마주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야간 잠복 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주차된 낡은 봉고차 옆에서 노인 한 분이 타이어 펑크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걸 봤죠. 해수가 막 다가가려는 찰나 작업복 차림의 진우가 편의점 옆 골목에서 불쑥 나타나 공구통을 펼쳤습니다. 한마디 묻지도 않고요. 어르신, 잠깐만 계세요. 금방 됩니다. 추운 밤바람 속에서 진우는 무릎을 꿇고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노인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모습을 편의점 유리 너머로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뽑는 것도 잊은 채 두 사람이 제대로 말을 트인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해수의 차가 진운의 정비소 근처에서 경고등을 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것이죠. 진우는 군말 없이 차를 살폈고 해수는 정비소 한켠에 앉아 정숙이 건네준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생전 처음 마셔보는 꽃차였는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온기가 유독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세요? 해수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어. 꽃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 말이 해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 해수의 친정 식구들은 그 반대였으니까요. 해수의 아버지 강태현은 전통문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쌓았지만 집안에서는 철저하게 체면과 격식으로 자식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죠. 해수에게 관세청을 택한 건 좋지만 특사경은 너무 험하다며 행정직으로 옮기라 했고 진우를 데려갔을 때는 현관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고졸 정비사를 사위로 들릴 수 없다는 이유였죠. 강태현은 해수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날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해수는 그 말을 듣고 이틀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정숙이 끓인 꽃차 한 잔으로 혼례를 대신하는 소박한 혼인신고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해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잘 왔다, 해수야. 잘 왔어. 그 네 글자가 해수가 평생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정비소 뒷방은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찰 만큼 좁은 방이었죠. 하지만 아침마다 정숙이 화로에 꽃을 올리는 소리, 진우가 작업복 입으며 콧노래 부르는 소리, 단골 어르신들이 정비소 문을 열며 아직도 이 가격이야? 하고 웃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해수는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관저에서 자라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2022년 봄, 진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본사를 둔 태성 슈퍼카 수입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수석 정비팀장 자리였습니다. 연봉은 정비소 수익의 4배였고 복지도 탄탄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정비소가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이 등을 밀었습니다. 가라. 어미 걱정은 말고 여기는 내가 지킨다. 진우는 결국 태성 슈퍼카에 입사했고 해수는 그 회사 이름 어딘가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관세청 내부에서 들려오던 첩보 속에 태성 슈퍼카라는 이름이 스치듯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수는 그 이름을 머릿속 한켠에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성 슈퍼카 수입사는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회사였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5층짜리 본사 건물, 로비에 전시된 억 단위 슈퍼카들, 영어와 이탈리아어가 뒤섞인 브로셔들. 진우가 첫 출근 날 그 로비에 들어섰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인천 골목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히며 살아온 사람이 서기엔 너무 번지르르한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손이 말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이고 진우의 손은 어떤 엔진 소리에서도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귀와 함께 10년을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수석 정비팀장으로 일한 처음석 달은 순탄했습니다. 팀원들도 진우의 실력을 인정했고 오너 일가도 별 간섭을 하지 않았죠. 문제는 넉 달째 접어들던 어느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창고 쪽에서 파일을 가져오러 갔다가 진우는 우연히 물류창고 안쪽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식 통관 서류가 없는 슈퍼카 부품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영문 라벨 대신 흰 테이프로 번호만 적혀 있었고 한쪽에는 이중장부로 보이는 서류 묶음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죠. 진우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고 안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진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업무 중 접근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고 정비 기록과 실제 차량 상태 사이의 불일치를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고객에게 팔린 사례만 2달 사이에 11건이었습니다. 수입 부품의 관세 신고액과 실제 부품 단가 사이의 차액은 수억 원대였고요. 진우는 그 모든 내용을 작은 수첩에 적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마다 해수 옆에 누워서도 진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발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회사 오너인 조태섭은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고 그의 아내 최연주는 청담동 사교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둘을 건드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이름을 숨긴 채 관세청 민원 신고 창구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2022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박정숙에게는 다른 종류의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연주와 정숙의 악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인천여고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두 사람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현주는 인천에서 큰 무역상을 하던 집안의 외동딸로 학교에서 군림하는 여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정숙은 시장 꽃집 딸로 조용하고 성실하지만 늘 현주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현주는 정숙을 친구처럼 곁에 두면서도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베끼고 마음에 안 드는 날이면 대뜸 무시하는 식으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졸업 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현주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됐죠. 남편이 태성 슈퍼카 회장이 된 뒤로 현주는 돈과 권력 위에 올라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정숙에게 대놓고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웃으며 내뱉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태성 슈퍼카에 입사하자 현주는 그것을 빌미로 정숙을 소나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였습니다. 정숙 씨, 우리 재단 꽃차 납품 건 있잖아요. 이번에 행사가 크게 있는데 내 아들이 잘 다니려면 우리 눈치를 봐야지. 안 그래요? 정숙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아들 자리를 볼모로 잡겠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서늘했지만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직접적인 요구였습니다.
현주가 사는 청담동 자택으로 불려간 정숙은 정원의 핀 꽃을 일일이 골라 꺾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숙이 화원딸 출신이라 꽃을 잘 안다는 이유였죠. 정숙은 무릎을 꿇고 꽃을 골랐습니다. 현주는 그 옆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숙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다는 듯이 어느 날은 태성 슈퍼카 쇼룸 바닥을 걸레로 닦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집에 돌아와 화로에 꽃을 올리고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70평생 살면서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혜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숙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우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언제나 꽃차를 끓이고 콧노래를 부르고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진우의 익명 고발이 태성 슈퍼카 내부에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내부자라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조태섭은 측근들을 불러 조용히 색출 지시를 내렸고 현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찾으면 확실히 해요. 쥐는 구멍을 막아야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진우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성실하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수는 관세청 내부 회의실에서 익명으로 접수된 태성 슈퍼카 관련 제보 서류를 처음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손글씨 필체를 보는 순간 혜수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수첩에 메모할 때 진우가 쓰는 글씨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혜수는 서류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 청담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프라이빗 미술관 아르떼 블랑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자선 파티가 있었습니다. 초대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재계 인사, 문학의 인물, 청담동 사교계의 핵심 인물들만 모이는 그 파티는 겉으로는 불우이웃 돕기 명목의 자선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부와 권력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자리에 가까웠죠. 테이블마다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 올라갔고 로비에는 억 단위 예술 작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혜수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자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한 달 전부터 태성 슈퍼카의 밀수 루트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 루트의 핵심 연결고리 중 한 명이 이 파티에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혜수는 문화재단 관계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초대장을 구했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단정한 머리, 손에는 샴페인 잔 하나. 그 차림으로 미술관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표적을 확인하는 게 그날 혜수의 임무였죠. 그런데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감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 올린 흰 머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선 작은 체구. 박정숙이었습니다. 혜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의아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이런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꽃차화로 앞에서 정비소 한켠에서 인천 골목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혜수는 정숙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기둥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폈죠. 잠시 후 최현주가 나타났습니다. 분홍빛 샤넬 수트에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 손에는 에르메스 클러치. 현주는 파티장 전체를 자신의 거실처럼 누비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숙을 발견하자 곧바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왔어요? 늦었네. 현주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주는 정숙을 파티장 한쪽 꽃 장식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생화로 만든 대형 꽃꽂이 작품이 놓여 있었는데 현주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 좀 다시 정리해줘요. 오른쪽이 좀 처졌잖아요. 꽃집 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너 명이 가까이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시선이 느껴졌는지 정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꽃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가지를 고르기 시작했죠. 해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신분이 드러납니다. 해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현주는 정숙이 꽃을 고르는 동안 옆에서 지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번도 정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꽃 정리가 끝나고 정숙이 조용히 일어서자 현주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 맞다. 오늘 납품 계약서 가져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정숙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가가 왜 이래요? 작년보다 올랐잖아요. 꽃값이 많이 올라서요. 무언가가 됐어요. 작년 단가로 다시 써와요. 우리가 얼마나 큰 행사에 쓰는데 이런 걸로 딴지를 걸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돌려받아 핸드백에 넣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수는 그 손을 봤습니다. 기둥 뒤에서 샴페인 잔을 쥔 채로 그때였습니다. 현주 옆에 있던 지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박정숙 씨. 꽃이 그렇게 좋으면 손으로 뜯어 가져가지. 왜 쪼그리고 앉아서 눈으로만 처먹고 있어요? 폭소가 터졌습니다. 현주도 웃었습니다. 정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싹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해수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의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의 손이 정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숙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누군가의 와인 잔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졌고 붉은 와인이 흰 테이블보 위로 번졌습니다. 현주는 뺨을 때린 손을 거두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요.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벙어리예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 눈이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는 눈으로. 해수는 기둥 뒤에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멈췄습니다. 정숙의 눈이 파티장 안을 천천히 훑다가 기둥 너머의 해수와 마주쳤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채기 힘든 정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서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신 드레스 안쪽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파티장 구석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술관 천장에 달린 보안 카메라의 각도를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숙이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주우며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동안 해수는 카메라 위치를 전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현주가 웃으며 지인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동안 해수는 파티장 관리실 쪽 문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수의 눈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조용한 것이 6년간 밀수범들을 추적하며 갈고 닦아온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파티장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해수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날짜, 장소, 시각, 가해자 이름, 목격자 수. 증거 수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정비소 뒷방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정숙이 혼자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식은 화로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었죠. 해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정숙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뺨은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각도에 따라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보다 침묵이 더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건 정숙이었습니다. 해수야. 네, 어머니. 오늘 거기 있었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숙은 식은 화로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꽃잎 한 조각이 손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나서지 말아줘. 제발. 어머니. 진우 직장 잘리면 안 돼. 그 회사 오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좀 참으면 되는 거야. 나는 괜찮아. 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짓누르고 나오는 말인지 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앞에서 늘 괜찮다고 웃어야 했던 자신이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무세요, 어머니. 오늘은 주무세요. 해수가 일어나 정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손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뺨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찰싹, 찰싹. 그 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태성 슈퍼카 인사팀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진우가 맡고 있던 수석 정비팀장 직책이 팀 구조 조정으로 인해 폐지되며 진우는 내일부터 일반 정비직으로 발령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연봉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조정되고 근무지는 본사가 아닌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 인근 정비센터로 변경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해수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진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진우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진우가 말할 때까지. 결국 진우가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까지 불러 셋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진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태성 슈퍼카 창고에서 본 것들, 수첩에 기록한 것들, 익명으로 보낸 고발 서류까지 다 말하고 나서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 고생을. 야, 이진우.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 내가 한 게 잘못된 거야? 나쁜 짓 보고 신고한 게 잘못이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피해가. 피해는 무슨.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해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머니는 괜찮지 않으세요. 정숙과 진우가 동시에 해수를 봤습니다. 어제 파티장에서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니 뺨 맞는 거, 꽃 정리하라는 거, 계약서 단가 낮추라는 거, 다 봤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정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어머니, 진우야, 별거 아니라고. 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30살 먹은 아들이 식탁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혜수는 그 옆에서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그 다음 날 태성 슈퍼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진운의 정비소에 대한 구청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소방 설비 미비, 폐유 처리 기준 위반, 불법 증축 의심. 한꺼번에 3건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 정비소 구석구석을 뒤졌고 정숙은 그 자리에서 일체의 작업을 중단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혜수는 구청 공무원이 돌아간 뒤 정비소 안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아버지 대에서부터 이어진 공구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구석에 놓인 정숙의 꽃차화로, 이것들이 다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수는 밖으로 나와 골목 끝에 섰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팀 팀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팀장님, 저 강혜수입니다. 태성 슈퍼카 건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 문제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도 제가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수는 골목 끝에 서서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다 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을 냅니다. 전화를 끊고 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혜수의 눈은 맑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사는 소리 없이 시작됐습니다. 혜수가 팀장에게 이해 충돌 사실을 먼저 보고하고 자진 신청한 형태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팀장은 이틀을 고민했고 사흘째 되던 날 혜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강혜수, 너 이 사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알지?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만 움직여야 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이 수사는 끝이야. 네. 그리고 내 가족이 관련돼 있다는 거 피의자 측에서 알면 역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팀장은 혜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승인이다. 단 모든 절차는 원칙대로. 한치도 어긋나면 안 돼. 감사합니다. 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혜수 포함 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혜수는 팀원들을 모아 첫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태성 슈퍼카 수입사.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슈퍼카 수입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와 초기 자료 분석을 통해 3가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첫째,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포탈. 둘째,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허위 고지한 소비자 기만 판매. 셋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행위.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팀원 중 막내인 오세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보자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확인하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신원은 수사 종결 전까지 보호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혜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진우의 이름이 이 수사에서 나오는 순간 태성 슈퍼카는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증거를 완벽하게 쌓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혜수가 손을 댄 것은 통관 기록이었습니다. 태성 슈퍼카가 최근 3년간 수입 신고한 부품 목록과 실제 관세 납부 내역을 전수 비교했습니다. 수치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신고 단가와 실거래 단가 사이의 차액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3년치를 합산하면 포탈된 관세만 23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이력 서류였습니다. 혜수는 태성 슈퍼카가 판매한 중고 슈퍼카 240여 대의 이력을 보험사, 자동차 등록기관, 정비 이력 시스템과 교차 대조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은닉된 채 판매된 차량이 28대였습니다. 피해 소비자 중에는 해당 차량으로 2차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파티장 자료였습니다. 혜수는 아르떼 블랑 미술관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세청 수사 협조 요청 형식이었습니다. 미술관은 협조했고 혜수는 그날 파티장 내부 보안 카메라 영상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최연주가 박정숙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까지 포함해서 혜수가 그날 숨겨둔 소형 녹음기와 영상이 맞물리자 현장음과 화면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혜수는 그 영상을 재생하고 멈췄습니다. 멈춘 채로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다음 파일로 넘겼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증거입니다. 넷째 주에 접어들자 혜수는 태성 슈퍼카 내부 이중장부 입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창고 물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협조자를 내부에서 특정했습니다. 태성 슈퍼카 물류팀에서 일하다 최근 권고사직을 당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혜수는 그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저한테 왜 오셨어요? 저도 잘렸는데. 그래서 오는 겁니다. 남자는 혜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개인 메일로 백업해둔 내부 발주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이중장부의 핵심 고리가 담긴 자료였습니다. 혜수는 그 파일을 받아 분석팀에 넘겼습니다. 분석팀 결과가 나오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이중장부에는 밀수 부품의 실제 수입가, 거래처, 국내 유통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거래처 중 하나는 국제 밀수 조직과 연결된 홍콩 소재 유령 회사였습니다. 태성 슈퍼카의 밀수 규모는 혜수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수사 착수 5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혜수는 영장 청구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밤을 새워 썼습니다. 태성 슈퍼카 본사, 물류창고, 그리고 조태섭과 최연주의 자택까지 세 곳 동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이었습니다. 판사는 영장 검토에 하루를 썼고 다음 날 아침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혜수는 영장 발부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물류창고 정비센터에서 돌아와 작업복을 벗고 있었고 정숙은 화로에 꽃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꽃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해수는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보인다. 정숙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눈빛이 달라. 해수는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라진 눈빛.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장이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해수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우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여보, 밥 먹자. 응.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국을 떠줬습니다. 진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해수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정비소 뒷방, 작은 식탁, 국화차 향기, 두 사람의 얼굴. 지켜야 할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해수는 수사팀원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태성 슈퍼카 본사를 향해 출발하는 차 안에서 해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골목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새벽빛이었습니다. 해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시작합니다. 새벽 6시 20분 태성 슈퍼카 본사 앞. 검은 승합차 세대가 소리 없이 멈췄습니다. 해수는 차에서 내리며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사관 12명이 일렬로 건물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해수가 맨 앞이었습니다. 로비 경비원이 당황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잠깐요, 여기는 허가 없이는. 해수는 신분증과 영장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경비원은 영장과 해수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해수는 기다렸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로. 경비원이 결국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사 압수수색과 동시에 다른 두 팀이 물류창고와 조태섭 자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직접 지휘하는 팀은 본사였습니다. 경영진 사무실, 재무팀, 물류팀, 전산 서버실, 네 곳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수사관들을 마주친 직원들이 굳어버렸습니다. 해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무팀 캐비닛을 열고 전산 서버에서 자료를 복사하고 이중장부가 보관된 것으로 특정된 팀장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예상대로 별도 파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수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꺼내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오세훈이 옆에서 기록지에 시각과 위치를 적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해수의 무전에 다른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태섭 자택 압수수색 완료. 대상자 현장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최연주 대상자 청담동 자택 아닌 강남구 소재 지인 자택에서 확인. 확보 완료입니다. 해수는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상자 둘 다 관세청으로 이송하세요. 본사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해수가 관세청으로 돌아온 건 오후 1시였습니다. 조태섭과 최연주는 이미 각각 별도 조사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수는 먼저 조태섭 조사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태섭이 보였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조태섭 조사실을 지나쳤습니다. 최연주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 최연주는 달랐습니다.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조사관을 올려다보는 자세가 여전히 군림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입술을 비틀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유리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혜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혜수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연주는 문이 열리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수를 보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파티장에서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 혜수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파티 참석자였고 지금 혜수는 관세청 신분증을 달고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수사관이었습니다. 저 알아요? 최연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혜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혜수입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팀 수사관입니다. 그래서요? 변호사 없이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혜수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술관 보안 카메라에서 캡처한 영상 이미지였습니다. 최연주의 손이 정숙의 뺨을 향해 뻗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연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2022년 11월 14일 청담동 아르떼 블랑 미술관 자선 파티. 피해자 박정숙, 가해자 최연주, 폭행 혐의 증거 사진입니다. 혜수는 사진 옆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세 포탈 혐의 증거 자료입니다. 3년간 23억 원 규모입니다. 이건 태성 슈퍼카 이중장부 사본이고요. 이건 홍콩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입니다. 이건 잠깐요. 최연주가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잃었습니다. 잠깐만요. 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최연주는 서류들이 쌓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군림하던 것이, 확신하던 것이, 변호사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 뒤였습니다. 혜수는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세훈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조태섭은 묵비권 행사 중입니다. 변호인단이 3명 왔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혜수는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조태섭과 최연주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다음 날 새벽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태섭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 항의했고 최연주는 수갑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혜수는 최연주 앞에 섰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수사관 옆에서 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성 슈퍼카 회장 아내 최연주 씨, 관세 포탈 방조, 내부 고발자 보복행위 공모, 그리고 폭행 혐의 피의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연주는 혜수를 노려봤습니다. 혜수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태성 슈퍼카 이사회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오너 일가의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내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석 정비팀장 복직과 함께 부당 발령에 대한 사과 및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전화를 받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복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정비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 해제된 정비소였습니다. 구청 신고건은 수사 과정에서 태성 슈퍼카의 외압으로 접수된 것이 확인되어 모두 취하됐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공구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벽에 달린 낡은 달력이 바람에 살랑했습니다. 정숙이 화로에 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꽃차 향기가 골목으로 번져나왔습니다. 진우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천천히 단추를 하나씩 채우면서 자신만의 정비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어머니가 지키고 이제 자신이 다시 세울 그 자리였습니다. 어떤 회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혜수가 골목 끝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코트 차림으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진우도 웃었습니다. 정숙이 화로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꽃차 세 잔을 우렸습니다. 골목에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2023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첫날부터 가득 찼습니다. 태성 슈퍼카 피해 소비자들, 진우와 함께 보복을 당했던 전직 직원들, 그리고 정숙의 동창 모임 사람들까지. 법정 밖에는 취재진이 줄을 섰습니다. 23억 원대 관세 포탈의 내부 고발자, 보복, 폭행까지 더해진 사건은 이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태섭과 최연주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조태섭은 구속 이후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최연주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만 파티장에서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수트 대신 수수한 색깔의 정장을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5명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의 베테랑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전면 부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관세 포탈은 담당 직원의 단독 행위이며 오너, 일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중 장부는 외부 세력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했죠. 그리고 박정숙에 대한 폭행은 최연주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검사 측 논고가 시작됐습니다. 혜수는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법정에서 직접 논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전부가 혜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혜수는 팔짱을 끼고 앉아 검사의 논고를 들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먼저 통관 기록과 실거래 단가 비교표. 3년간 23억 원에 달하는 관세 포탈 금액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법정 화면에 떴습니다. 변호인단이 외부 조작이라고 주장한 이중장부는 내부 전산 시스템의 접속 기록과 작성 시각까지 특정되어 오너 일가의 지시하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홍콩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은 조태섭의 개인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와 함께 제출됐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허위 판매 피해자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속여 구입했다가 주행 중 결함이 발생해 사고를 낸 피해자 2명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 명은 목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법정 화면에 미술관 보안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최연주가 정숙에게 꽃 정리를 시키는 장면, 계약서 단가를 낮추라고 윽박 지르는 장면,
그리고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해수의 소형 녹음기에서 복원된 현장음이 영상과 함께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현주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영상의 맥락이 잘못 해석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친분이 있었으며 당시 상황은 감정적 다툼이었을 뿐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인인 제보자의 신원이 끝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 발언을 정리하고 증인 소환을 명했습니다. 박정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숙은 법정에서도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회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아 검사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70평생 꽃을 만지고 차를 우려온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파티장에서 피고인 최현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습니까? 네.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폭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아들의 직장을 빌미로 꽃을 뜯으라 했고, 정비소 바닥을 손으로 닦으라 했고, 납품 계약서 단가를 원가 이하로 낮추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칠까봐 참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셨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은 변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뺨을 맞는 건 오해가 아닙니다. 바닥을 손으로 닦는 건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70평생 꽃을 가꿨습니다. 꽃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람도 그래야죠.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진우는 태성 슈퍼카에서 발견한 비리의 전말을 증언했습니다. 창고에서 본 것, 수첩에 기록한 것, 익명으로 고발 서류를 보낸 것까지 변호인이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해 수사의 신뢰성을 흔들려 하자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숨겼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진짜입니다. 수첩에 적은 건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쓴 겁니다. 그게 이 법정에서 증거가 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재판은 6차례 공판을 거쳤습니다. 매 공판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해수가 쌓아 올린 증거의 무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중장부, 통관 기록, 영상, 녹취, 피해자 증언, 내부 협조자 진술, 하나하나가 단단했습니다. 2023년 6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조태섭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조태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최현주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방조, 공갈,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최현주는 그 순간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이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해수는 방청석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처럼 들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소리 같은 것이. 해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다시 한번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찰싹. 그리고 그 소리 위로 정숙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꽃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법정 창문 너머로 6월의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환하고 흔들리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날 저녁 정비소 뒷방에 셋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숙이 화로에 꽃을 올렸고 진우가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식탁에 풀었고 혜수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 2가지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창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셋이 나란히 앉아 숟가락을 드는 그 순간이 혜수에게는 어떤 만찬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혜수야, 내 어머니 고생했다. 딱 3글자였습니다. 혜수는 그 3글자를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혜수는 얼른 소매로 닦았습니다. 왜 울어, 이 사람이? 진우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수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은 혜수의 찻잔에 국화차를 가득 따라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일찍 잠들었고 정비소 뒷방 천장을 바라보며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던 날부터 선고가 나는 날까지 혜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움직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왔고 오히려 그게 낯설었습니다. 혜수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국화차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정비소 앞을 지나쳤던 날을, 유리 너머로 진우와 정숙을 봤던 그날을, 꽃은 거짓말을 안 한다던 정숙의 말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혜수는 그것을 이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선고 이후 사흘이 지난 날 혜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찍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혜수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혜수는 굳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강태현. 2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저예요. 혜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재판받다. 뉴스에서. 잘했더라.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했더라.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강태현은 평생 자식에게 칭찬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혜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가도 되겠냐? 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여보한테 물어볼게요. 진우에게 전화 내용을 전하자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도 돼. 근데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지. 정숙에게 말하자 정숙은 화로 앞에서 꽃을 고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기다렸습니다. 오라고 해라.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자식 잘 키웠으면 됐지. 그 외는 다 부차적인 거야. 강태현이 정비소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재단 이사장 차림 그대로 인천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혜수에게는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전통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반듯한 사람이 기름 냄새 나는 골목 안에 서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오히려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태현은 정비소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작업복 차림으로 나와 맞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혜수 잘 부탁해요. 진우는 잠시 굳어 있다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강태현과 정숙이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태현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강태현을 바라보다가 한 발짝 옆으로 비켰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드세요. 그것이 정숙식의 용납이었습니다. 화해라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이 그냥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로 다섯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국화차를 5잔 우렸습니다. 강태현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시 향을 맡았습니다. 이게 뭐로 만든 겁니까? 국화요. 직접 말린 거예요. 좋습니다. 강태현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단에서 매년 봄 전통문화 행사를 크게 엽니다. 거기에 꽃차 문화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비소 이름으로 공식 협약을 맺고 행사 때마다 꽃차 시연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납품 단가는 원가 이상으로 정당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손에 쥐고 한동안 강태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보죠. 방 안에 조용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그해 가을, 진우는 정비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이진우 정비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대신 간판 옆에 작은 나무 팻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로 박정숙의 꽃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현 재단의 가을 전통문화 행사에는 정숙의 꽃차 시연 부스가 생겼습니다. 국화, 장미, 목련, 매화.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차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정숙이 우려낸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꽃차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향을 맡고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혜수는 부스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꽃차 화로 앞에서 환하게 웃는 정숙의 얼굴을 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혜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자리, 이 순간,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한 말이라는 걸 나도. 혜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가을 햇빛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정숙이 새 찻잔을 들며 고개를 들었다가 저 멀리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빙긋 웃었습니다. 혜수도 웃었습니다. 진우도 웃었습니다. 꽃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도 이제는 그랬습니다.